10조가 아니라 18조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이었는데 그 규모가 당초 시장의 컨센서스를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방산업계가 기다리던 빅뉴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지연되던 한국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산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수혜를 오롯이 대한민국만 받고 있으며 한국만 새롭게 부상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데요. 이미 유럽의 기존 방산 강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한국 방산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방산의 초저가 시장을 잠식해가던 튀르키예 역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도약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사안, 유럽의 한국 방산 견제 상황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와 폴란드 정부의 잔여 물량에 대한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석탄을 제외하곤 돈이 될 만한 지하 자원이 부족한 국가 폴란드는 코로나 시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막대한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시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한국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제 큰 문제 하나를 해결했으니 하나에어로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출 잔여 물량은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하나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엔 K9 자주포 300문 이상,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가 포함되는데요.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300억 원어치,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00억 원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수출 물량이 엄청난 만큼 절반 정도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폴란드의 생산 거점과 정비, 판매를 일원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후 유럽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기존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중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K9 자주포와 K2 흑표, 천궁 시리즈 등은 그동안 시장을 독점하던 독일의 방산 제품군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일의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뺏어갔다는 것인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독일답지 않은 가격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을 막기 위해 프랑스, 영국 등과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 나토 동맹국들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이라는 안방 시장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가령 지난 20년 동안 전차 강국 독일은 전차 단일 품목에서 최다 수출국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판매한 전차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요. 물론 나토 회원국 간의 무기 거래는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지탱하는 이외의 맹주 독일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쉬운 장사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자국의 주요 수출국이던 폴란드 시장을 한국산 K2 전차와 자주포가 휩쓸자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라인메탈은 신설될 공장에서 155mm 포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현재는 전쟁으로 유럽 내 탄약 수요가 커진 상황이라 큰 타격이 없겠지만 유럽 내 탄약 생산 능력 확대는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수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2A7 수주로 돌아섰는데요. 수주를 위해 독일이 사용한 방법은 애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 등 기본 성능이 앞선 K2가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여기에 독일은 헝가리 링스 생산 공장도 준공에 이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푹스 장갑차와 링스 보병 전투 차량 등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레드백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자 미리 경쟁자의 유럽 진출에 싹을 자르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프랑스도 역시 K방산의 견제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무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탄을 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어 장기화하면서 전선에선 155mm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40% 이상 증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에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1년 동안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나토 내부에서조차 최선의 거래처인 한국제 포탄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프랑스가 강경하게 반대 안건 자체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산 시장에서의 자국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을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명품 전투기 KF-21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4.5세대 전투기 라팔과 경쟁 중인데요. 라팔은 2000년 이후 프랑스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면서 수출 주력에 나섰지만 성능과 가격 문제로 미국 전투기에 밀려 수주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인 수주전으로 돌아선 후에 2016년부터 인도를 시작으로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3월엔 자국 공군의 라팔을 셀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등의 개량에 탑재한 개량형 라팔 F4 버전을 만들어 KF-21 양산품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방산은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을 롤모델로 삼아 방산 산업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현재는 프랑스가 한국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프랑스 방산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국의 기동장비 생산업체 아르쿠스가 우크라이나와 장갑차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자주포를 생산하는 넥스터도 현지 합작 공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은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로 급부상 중인데요. 이제 러시아의 공백을 파고든 것도 모자라 한국이 진출한 시장까지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도 위상이 하락한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국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7%에서 2022년 3.2%를 기록, 점유율이 32%나 감소했는데요. 이에 자극받은 영국 정부는 당장 BAE 시스템즈 사무소를 우크라이나에 개소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산 105mm 견인포 L119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CV-90 보병전투차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정비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으로서는 독일, 프랑스도 버거운 마당에 영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영국 정부는 자국 방산 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한국 견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후 AS-90 자주포 32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2032년까지 최신 자주포 116문, 하나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산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데요. 이 수주 사업에 한국은 K9A2로 경쟁에 참여했지만 지난 3월 갑자기 영국 정부는 계획을 변경해 스웨덴산 아처 14문을 임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국의 자주포 전력에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한국산 자주포의 독점 상황에 자국 기업인 BAE 시스템즈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BAE 시스템즈는
아처의 차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횡포에 나토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하는 뿌리 깊은 관행, 즉 방산 카르텔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무기 체계의 수준이나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거나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조차 국제정치와 외교적 역학관계를 떠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K2표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납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2는 가격과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납품기한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강한 군대를 꿈꾸던 폴란드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토 동맹국인 미국의 CNN조차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북한이라는 주적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항상 완벽할 수밖에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산은 유럽 업체와 손잡고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하는 현지화 전략이나 적극적인 기술 이전 등 보다 확실한 전략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역시 한국 방산의 우호적인 세력이나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변곡점에선 한국 방산이 그동안 이뤄낸 도약에 만족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기술 개발에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것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안보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리스-T 150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중동을 향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해제한 셈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콕 집어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피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예멘 내전과 이에 관련된 나라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의 외교 정책과 인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일은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물론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하며 존중받을 만한 결정입니다. 중동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멘 내전이 잠잠해지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자 독일은 슬그머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일례로 2022년에는 그동안 반대하던 유로파이터 수출을 공동 프로젝트라는 명목을 내세워 은근슬쩍 예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일은 2022년에만 646억 원이 넘는 무기를 팔아치웠고 2023년에는 200억 원 가까운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0년 디젤 엔진을 걸고 넘어진 독일 탓에 K9의 UAE 수출이 불발되었던 걸 떠올리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이 은근슬쩍 물밑에서 무기 수출을 시작한 2021년에서 2022년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주무장인 아이리스-T 수출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동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고유가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예산이 넘쳐나고 이덕에 높은 군사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기보다 수입하는 걸 선호하고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도 적습니다. 돈 팍팍 쓰고 불만 없는 손님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서글픈 얘기긴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국가 간의 경쟁 덕에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와 방위산업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때마침 독일이 내친김에 중동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폐기할 그럴듯한 대의명분까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예멘 내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반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우디가 중동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독일의 주장인데요. 게다가 사우디와 대립하던 예멘 후티 반군까지 날뛰고 있으니 사우디의 힘이 강해져야 지역 내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다시 한번 전쟁이 독일의 명분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아이리스티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을 원하던 유로파이터 타입은 추가 48대에 대한 수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업계는 기다리다 지친 사우디가 프랑스와 라팔 협상을 시작한데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부랴부랴 사우디 비위 맞추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인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의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중동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과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65%로 급증하며 시장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제 방위산업의 급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노릴 수 있는 중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의 맞대결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은 제 손으로 소총 하나 못 만들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격 성능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K9A2와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이 대동소이합니다. 두 자주포 모두 10초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한데요. 다만 3분간 최대 발사의 경우 K9A2가 9발에서 10발인 반면 펜자흐비치 2000이 20발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1시간 지속 사격 기준 K9A2가 분당 4발에서 6발 포격이 가능한 데 비해 펜자흐비치 2000은 최고 3발이 한계입니다. K9의 우리 군의 대화력전 개념이 반영된 만큼 단기간 최대한의 포격을 퍼붓는 것보다 비교적 장시간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고화력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자주포 모두 장단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펜자흐비치 2000은 도저히 운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선 승무원만 5명에 2023년 기준 대당 가격이 무려 248억 원에서 268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 2023년 초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0개의 펜자흐비치 2000을 구입하는데 268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걸 반영한 수치입니다. 비슷한 기간 K9이 대당 151억 원에 수출된 것과 비교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심지어 이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었는데요. 아무리 중동에 부국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큰 가격 차이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푼은 고기동성을 앞세운 준수한 전투기지만 내부 연료 탑재량이 상당히 부족한 주제에 CFT 개발까지 취소되는 바람에 공대지 무장 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우선 폭장량이 7.4톤을 조금 넘는 데다 랜딩 기어 간섭 때문에 주익 안쪽 하드포인트에는 전장이 긴 순항 미사일류는 탑재하기 어렵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5.4톤으로 다소 뒤처지지만 블록 20 개량으로 KEPD 350K2 같은 초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 FA-50만도 못한 건데요. 하물며 7.7톤의 무장 탑재량의 AGM-84L 하푼 공대함 미사일은 물론 타우러스, 천룡 등 초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KF-21 보라매와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동 산유국들이 아무리 유지보수 비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타이푼의 시간당 유지비용은 한때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2011년에서 2012년의 얘기지만 같은 기간 F-35 유지비용이 4천만 원 언저리였음을 감안하면 정말 정신 나간 비용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야 타이푼의 유지비용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능을 생각하면 여전히 어이없는 금액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무기가 가성비,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명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 무기, 특히 독일 무기 체계는 비싼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승이라고 할 만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3년이 K방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세를 동력 삼아 안정화 궤도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반짝 대박으로 끝나느냐의 싸움이라는 건데요. 과연 독일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자 앞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